안녕하세요. 전 첨가물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들이 드나들고 사람을 대할 일이 많은 곳이라서 일하는 시간 내내 왁자지껄하니 정신이 쏙 빠질 정도로 바쁘지만 이런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제겐 마음에 들어요. 평생 할머니와 단 두 식구가 한 집에서 살면서 집안이 참 적막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용할 틈 없이 항상 사람이 들이닥치는 환경에 다른 잡생각들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것이 좋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나이대가 어린 편이기도 해서 젊은 청년이 먹고 사느라 고생이 많다며 다들 기특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히도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어요. 일찍이 부모님 모두 여의고 연로하신 할머니 슬하에 자라게 되면서 단출한 두 식구끼리 생활하며 느끼는 외로움이 유년 시절부터 항상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께서 당신 최선을 다해 핏덩이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절 정성으로 키워주셨음에도 남들 다 가지고 있는 부모가 없다는 사실이 제 가슴 한켠을 늘 시리게 만들었던 것도 같아요. 머리 굵고 나서 그래 이것도 내가 타고난 운명이겠지 생각하며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난데없이 제게 가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줄은 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철아, 내 새끼 민철아. 우리 아들 엄마가 너무 오랫동안 혼자 둬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라뇨?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니야. 내가 네 엄마 맞아. 내가 네 엄마야, 민철아. 평생 제겐 단 하나뿐이었던 가족인 할머니를 잃고 가뜩이나 혼란스럽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데 난데없이 자신을 제 어머니라 주장하는 사람의 등장이라니. 처음엔 대체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출생의 비밀이라 저희 집 사정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시기엔 어디 통속적인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번화가에 나가보면 흔하게 볼 수 있어 스치듯 지나가도 이내 금세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말 평범하고 또 평범한 사람이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부모님 일찍 떠나보냈다는 것 제외하곤 저도 지금껏 남들 살아오듯 살아왔어요. 그런 제게 저조차도 평생 알 수 없었던 뒷얘기가 존재할 줄이야.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시라면 평생 자신이 알던 것과는 다른 얘기가 당사자인 저 몰래 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되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전 시골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억하기론 항상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남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단어 하나씩 배워 작은 입 뻐끔거리며 엄마를 생애 처음으로 발음하기 시작할 때 제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단어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부모 잃은 손자를 거두어 주셔서 평생 책임지고 키워주셨던 분이 바로 저의 친할머니셨거든요. 어릴 때야 제 주변에 주어진 환경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할 테니까 아주 어린 시절엔 제가 처한 환경이 남들과 다른 특수한 경우라는 것도 모르고 자랐던 것 같아요. 비록 함께 떠들며 우당탕 같이 뛰어놀 다른 형제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집안에 다른 어른이나 식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분명 제게도 가족인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러던 제가 결핍이라는 걸 알게 되기 시작했던 건 어느 정도 자라 주변의 다른 친구들에겐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였습니다. 간혹가다 아버지만 계시거나 그런 한 부모 가정이 종종 있긴 했지만 제 주변에서 부모님 두 분이 다 계시지 않은 경우는 저 하나뿐이었어요. 애초에 작은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제 또래의 어른 친구들 자체가 많지 않은 지역이어서 더 그랬을 겁니다. 지금도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시가 아닌 시골의 어린아이들이 씨가 말랐을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저 클 때에도 이미 시골이 많이 쇠퇴하고 낙후되어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지금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더 자랄 때에도 시골의 아이들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죠. 그리고 조금 더 자라고 나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등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아이들이 살던 곳보다 더 큰 읍내나 인근의 소도시로 나가야만 했어요. 제가 자랐던 작은 마을에는 초등학교만 한 군데 있었지 중고등학교는 아예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마을에 몇 안 되는 또래 친구들끼리 항상 붙어 다니며 친구처럼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애초에 친구를 골라 사귈 선택지가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뜩이나 주민수 많지 않은 곳에서 아이 있는 집은 서로 돌아가며 아이들 돌봐주고 식사 챙겨주고 그렇게 식구처럼 친척처럼 지냈어요. 다소 무뚝뚝한 성정의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도 그나마 유년 시절에 제가 외로움을 달래고 자랄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환경의 도움이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곳 시골 마을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 뿌리 내리고 살아온 사람들이니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얼굴 보기 힘든 먼 친척보다 촌수는 없다 하더라도 주변의 이웃사촌이 더 가까운 법이라고들 하잖아요. 제가 살았던 마을이 딱 그런 곳이었어요. 할머니께선 마을에서 차로 20여 분 정도 거리의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시장 안쪽 끄트머리에 5평 남짓 될까 한 국수 가게가 할머니 평생을 바쳐오신 일터였어요. 저희 할머니라서가 아니라 정말 손맛이 기가 막히셨던 분이셨거든요. 그 일대에서 저희 할머니 국수 맛보지 못한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손에 꼽을 만큼 드문 일이었으니 할머니의 작은 국수 가게는 손자인 저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자라신 모든 주민분들의 추억이기도 할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오래 뿌리를 내리고 일을 하기도 했으니 시장 사람들이나 동네 분들도 저희 할머니를 그곳의 터줏대감으로 인정해 주시며 대접해 주셨어요. 부모도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 아이임에도 어릴 적엔 크게 서름을 느끼지 못하고 자랐던 건 역시 동네 사람들이 저희 할머니를 예우하여 더욱 제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셨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자라면서 자연히 부모의 부재를 깨닫게 됐고 거기에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럴 법도 하지 않습니까?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걸 나만 못 가지고 있는데 의문이 생기지 않는 게 더 이상할 일이었죠. 할미, 나는 왜 엄마 아빠가 없어? 할머니가 차려주신 투박한 나물 반찬 가득한 밥상에 어린 손자 입맛에 맞는 반찬 하나 주시겠다고 구워주신 햄구이를 입에 물고 제가 그저 지나가는 말인 듯 할머니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부지런히 숟가락질을 하시던 할머니 손길이 순간 뚝 멈췄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냐? 아니, 앞집 민영이네도 엄마 아빠 다 있고 뒷집 성준이네도 아빠는 계시는데 나만 둘 다 없으니까 그렇지. 제 딴엔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뒷말이 자꾸만 웅얼웅얼 작아졌어요. 제게도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친구들이나 다른 마을 어르신들이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긴 했지만 부모 없는 아이가 동정의 대상이 된다는 걸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절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할머니가 평소처럼 무뚝뚝한 말투로 툭 말씀하셨죠. 왜? 젊고 상냥한 부모가 아니라 다 늙은 할미 옆에 있으니까 불만이 드냐? 아니야, 난 할미가 제일 좋아. 순간 발끈해서 외친 말이긴 하지만 그건 정말이었어요. 저한텐 제 기억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저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엄마이자 아빠였던 할머니였습니다. 다른 또래 친구들의 부모님처럼 자식들 좋아할 만한 장난감이나 놀이동산 이런 것들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는 분이시고 할머니 말 맞다나 손자라고 어화둥둥 싸고 도는 성격은 아니셨죠. 하지만 그 무뚝뚝함 속에도 분명 단 하나뿐인 혈육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셨다는 것을 어린 마음에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애들이 뭘 모르는 것 같지만 상대방이 절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귀신같이 아는 법이에요. 저는 제 할머니가 절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맹세컨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 다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없다는 걸 아쉽게 생각한 적은 있어도 제게 할머니 한 분만 계시다는 걸 비관하거나 할머니를 원망해 본 적은 단언컨대 없어요. 그렇게 발끈해서 씩씩대는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할머니셨습니다. 두 놈 다 너 낳고 얼마 안 돼서 세상 떠났다. 그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저렇게 대놓고 말씀해 주신 건 처음이었지만 마을 어른분들 저 몰래 수군거리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 정도는 쉽게 추측할 수 있었죠. 어른들끼리 하는 얘기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제가 궁금했던 건 어쩌다 갓 태어난 저만 두고 부모님이 그리 일찍 돌아가신 건지 또 저희 부모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셨는지 그런 거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일절 말씀해 주시는 법이 없으셨던 할머니였습니다.
주변 마을 어른분들께 귀동냥이라도 듣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이 마을에서 자랐다는 제 친아버지에 대해선 간간히 얘기가 나오더라도 어머니에 대한 건 마을 분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감골댁 어르신께서 몇 년 장사 접고 아드님이랑 외지 생활하러 나가셨던 적이 있었죠? 그랬지. 민철이 애비가 제 모친 모시고 상경해서 거기서 지내다 민철이 모친 만난 것 같던데. 그러고 그만 안 좋은 일 있어 부부 젊은 나이에 떠나고 형님이 어린 민철이만 달랑 데리고 돌아오셔서 어찌나 놀랐든지. 그러니까 전 할머니가 제가 자란 이 시골 마을을 떠나 지냈던 몇 년 되지 않는 그 기간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을 분들이라고 해서 제 어머니가 누군지 그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자세한 사정을 알 길 없으셨던 거죠. 저로선 할머니가 제 부모님에 대한 질문만 하면 입을 꼭 다무시니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제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좀 얻고 싶었는데 제 호기심을 충족할 길이 없어진 거죠. 그렇다고 할머니에게 꼬치꼬치 캐묻기도 어려웠습니다. 할머니 입장에선 아들과 며느리를 동시에 잃을 정도로 충격이 대단했을 일 아닙니까? 아무리 어리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눈치는 없지 않았어요. 저희 할머니가 평생 국수 장사로 자식 키우고 이제 손자인 저까지 기르시면서 대장부 같은 성미를 지니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속까지 그러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선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읍내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고 졸업하며 그보다 한참 더 나가야 갈 수 있는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얘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그때부턴 저희 마을에서만 자라던 유년 시절과는 궤를 달리할 수밖에 없었으니 제게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걸 약점 삼거나 크게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들에 가슴을 다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정말 질이 나쁘고 성미가 고약한 못된 것들을 제외하면 아마 그 애들이 제게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자기 본의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그 애들 입장에선 부모가 있는 자신의 환경이 당연한 일이었을 테니 부모님 계시지 않는 저를 배려하기엔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거겠죠. 중학생이 되니 슬슬 성적에도 신경을 쓰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학교에서도 진학이니 뭐니 부모님과 면담 요청이 심심찮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당연히 부모님 오시는 걸 간신히 시간 빼서 국수집 잠깐 비워두고 할머니가 등장하시니 당연히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그때까지 제가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부모님 계시지 않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는 걸 모르는 아이들도 그렇게 할머니가 학교에 한번 들르시고 나면 다들 제 사정을 알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시내의 중학교라 하더라도 학생 수가 그리 많지 않은 곳이니 소문이 빨리 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전까진 제가 처한 환경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인식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마치 자기들이 정상이고 제가 비정상인 것처럼 의아하게 바라보는 아이들 눈길에 가뜩이나 사춘기라 예민했던 시기에 그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내겐 다른 사람들 당연하게 다 가진 부모가 없나? 왜 나만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것도 바로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에 대한 의문과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이 폭발했던 것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린 것이 들어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자꾸 그런 걸 캐물어. 좋은 일도 아닌 것을. 더 어릴 때 같으면 길게 말도 꺼내보지 못하고 우물거리다 묻기를 포기했을 저였겠지만 제 나름대로 속에 불만이 나날이 쌓여가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고집스러운 행동에 할머니 말투도 거칠게 튀어나왔어요. 그래도 나도 그분들 자식이고 이제 맑게 못 알아들을 나이도 아닌데 자식으로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머리 좀 굵었다고 마냥 지고 있지만 않고 할머니에게 받아치는 저를 보는 할머니 눈빛이 가라앉아 보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났다가 또 내 부모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 없이 소득 없는 대화를 마치게 될 게 뻔했기에 저도 버텼습니다. 결국 한참을 그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다 할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음주 사고였어. 그 사고로 둘 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다른 피해자가 없어서 천운이었지. 네 아애비가 술버릇이 아주 안 좋았어.
내 자식 새끼지만 어떻게 술을 그만치 처먹고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했는지. 사고가 있었단 말에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교통사고를 짐작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그게 내 아버지의 음주사고 때문이었다니 생각하지 못했던 사이에 그만 제가 멈칫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도 한날 한시에 비명에 가셨다는 거잖아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는 저를 보고 할머니께서 안타까이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뭐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할미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 흉사 중에 흉사니 장례도 최대한 간소하게 치러서 여기 사람들한테 소식도 넣지 않았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그래도 내 자식인데 너 생각해서라도 네 애비 허물 소문나봤자 좋을 것도 없고. 그제 할머니가 거듭된 제 물음에도 일관되게 침묵을 고수하셨던 것이 이해가 갔어요. 동네 어르신분들께서도 왜 저희 부모님이 도시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제가 어떻게 이 마을까지 흘러들어오게 됐는지 아는 바가 없으신 건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턴 저도 그분들에 대한 얘기 굳이 더 캐묻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기억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절 낳아주신 분이라고 하니 궁금하긴 했지만 애초부터 없던 부모님이었으니 대단히 인상적인 감정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일반적으로 부모 가진 사람들이면 부모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 저처럼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 늘 부재를 갈망하고 그리워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어느 정도 부모님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남아있는 경우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제 경우엔 그게 아니었잖아요. 애초부터 제 입장에서 그분들은 없는 분들이셨어요. 평생 절 키워주신 할머니 입장에서야 당신 배 아파 나 소중하게 기른 자식이니 저를 보는 감상이 남다르셨겠지만 사실 전 본 적도 없는 분들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부모님에 대한 얘기 나와봤자 제게 딱히 좋을 것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리셨던 할머니셨으니 집안에 따로 부모님 두 분 사진 같은 흔적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어머니는 이 마을에는 한번 내려오신 적도 없으셨던 것 같고요. 제 호기심이 충족하겠다고 가뜩이나 좋지 않은 일로 자식을 잃은 할머니 가슴 후벼 파는 짓 더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 정도 선에서 저도 타협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머리가 굵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턴 어릴 적엔 알 수 없었던 저희 집 얘기도 아름아름 조금씩 더 알게 됐어요. 대부분 저희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할아버진 제가 태어나기 벌써 10년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야 부모님 일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데 할아버지까진 미처 신경이 가지 못하기도 해서 그동안 아는 바가 거의 없었죠. 생각해보니 동네 어르신들도 제 앞에서 할아버지와 관련된 얘기를 극도로 조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네 할머니께서 참 고생 많이 하셨지. 그 어진 양반이 어쩌다가 그런 인사에게 시집을 가서는.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그 당시 분들로선 드물게 형제도 따로 계시지 않는 분이셨고 자연히 서로 집안 왕래하는 친인척들도 거의 없었어요. 대대로 그 시골 마을에 뿌리 내리고 살면서 한 집 건너 한 집은 죄다 친척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인 그 마을 사정을 고려해보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주변 어르신들께 감골댁 아주머니라는 명칭으로 불리시곤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감골이 저희 마을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할머니의 어머니 또한 할머니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젊은 나이에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형제는 따로 안 계시고 가볍게 지내던 또래 사촌분들은 몇 분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분들도 나이 드시고 나선 외지로 나간 자식들과 함께 지내신다고 이곳을 떠나시는 바람에 제게는 더더욱 친척들 만날 기회가 적었죠.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오신 친척 어르신들께서 술 한 잔 걸치시고 하신 말씀에 시집와서 할머니가 겪게 된 모진 세월을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 양반이 술버릇이 참 안 좋았어. 평소엔 별로 말도 없고 있는 듯 없는 듯 티도 안 나던 양반이 술만 먹으면 누님을 아주 개 잡듯이 잡기 시작하는데 어이구 술만 먹으면 그리 인간 말종이 되니 주변 사람들 다들 혀를 찼지. 사돈들도 참 너무하시지. 어떻게 그런 아들놈 감쪽같이 속여 먹이고 장가 보낼 생각을 했는지 원. 또 술이었습니다.
그놈의 술, 아버지도 술 사고치고 그 끔찍한 사고를 당하셨다고 했는데 할머니까지 할아버지 주사의 피해자였다고 생각하니 정말 지긋지긋하다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술 많이 먹는 사람들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청과시장에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과 일을 하다 보니 술자리에서 건네주시는 약주 한 잔 거절하는 게 쉽지 않아 마지못해 한 잔씩 받아먹긴 하지만 절대로 제 이성 놓을 정도로 마그잡이로 마셔서 취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늘 경계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난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와 다르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혹여나 술만 마시면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짓을 하는 게 이 집안 남자들 유전인 건 아닐까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 가능성이 괜히 제 행동을 제한한 것도 사실이에요. 어찌됐든 술이야 경계하는 것이 건강에도 또 여러모로 이롭기도 하니 굳이 딱히 좋아하지 않는 술로 문제 생기는 일 없도록 늘 조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것도 그분 통해서야 알게 됐어요. 여러 마을 건너서 지내시던 분 귀에도 들어간 소문이었으니 분명 이 마을에 같이 거주하시는 마을분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 이제 다 커서 독립할 때가 됐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선 일절 언급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 이유가 짐작에 갔죠. 저희 할머니가 비록 성격이 사근사근하거나 말씀을 부드럽게 하시는 편은 아니지만 마을에 큰일 생기고 마을 사람들 좋지 못한 일을 겪을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팔 걷어붙이시고 묵묵히 도와주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이 작은 마을에선 나름대로 인망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할머니께선 상처이자 평생의 수치로 기억될 만한 일을 굳이 끄집어내지 않으려고 다들 노력하셨던 거예요. 당연히 할머니 입장엔 손자인 제가 할아버지로부터 그리 모진 고초를 겪었다는 걸 알게 하고 싶지 않으셨겠죠. 다른 마을 분들도 그런 할머니 마음을 헤아려 배려하셨던 겁니다. 저희 할머니가 워낙 여장군 같은 면모가 있으신 분이라서 친척 어르신에게 할아버지에 관련한 언급을 듣기 전까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제가 아는 할머니라면 그런 부당한 일을 겪으면 남편이라도 절대 참지 않고 맞받아 치셨을 분이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그저 강한 모습의 할머니만 봤던 제 착각이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어릴 적부터 할머니가 제 보호자셨고 든든하게 제 방패막이가 되어주셨던 분이니 할머니의 그런 점만 더욱 부각되어 바라봤던 탓이기도 했겠죠. 왜 그걸 몰랐을까요? 할머니도 여린 부분이 있는 상처받을 수 있는 한때는 여물지 못해 폐악을 저지르는 남편에게 고스란히 당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여자였다는 사실을요. 그 시절엔 남자에게 저렇게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까지 딸린 기혼 여성이 스스로의 운신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시대였을 텐데 말입니다. 요즘 같아서야 단박에 갈라서고도 남을 일이지만요. 거기다 이런 시골 마을에서 이혼이라뇨. 다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을 겁니다. 그 시절 할머니들이 다들 결혼 생활이 살만하고 행복하기만 하셔서 평생 늙을 때까지 남편과 함께 살다 사별하신 거겠어요. 다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홀로 속 썩어가며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오셨겠죠. 한번 만나뵌 적도 없지만 내겐 엄마이자 하나뿐인 가족인 할머니를 그리 괴롭게 만들었다니.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내 할머니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이도 용서할 생각이 없는 저였어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고 나니 기억에도 없는 제 어머니가 참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당하고 살았던 할머니처럼 제 어머니도 아버지 지저분한 술버릇의 희생자 아닙니까? 아버지가 술 마시고 운전대 잡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머니까지 그렇게 젊은 나이에 비명에 가시는 일 없었겠죠. 아마 저도 아버지는 없다 하더라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어머니 손에서 자랄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물론 이제 와서 제가 어머니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할머니 슬하에서 컸다는 걸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건 결코 아니지만 한 남자의 경솔한 행동에 목숨까지 잃는 비극을 겪은 사람이 내 어머니라는 건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듣기론 제 어머니도 일찍이 가족들 다 돌아가셔서 홀로 남으셨다고 했으니 의지할 곳이라곤 남편뿐이었을 텐데 그 남편이란 사람이 고작 저런 사람이었다니 저도 모르게 할머니와 어머니 처지가 겹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조부와 부친 모두 제 핏줄이란 이유로 편을 들어주기엔 그 과실이 너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내 아버지고 할아버지라니 어디 내세울 만큼 자랑스러운 사람은 아니더라도 흠 잡힐 만한 사람은 아니길 바랐는데 차라리 그 사람들 보지 못하고 큰 게 다행스럽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난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식당 일 끝내고 돌아오셔서 여느 때처럼 여상이 TV 드라마를 보고 계시는 할머니 뒷모습을 보는 제 눈길이 애틋했어요. 그새 할머니도 많이 늙으셔서 가뜩이나 하얗게 샜던 머리가 완전히 백발로 뒤덮이게 됐습니다. 할머니의 모진 세월에 나도 어느 정도 일조한 것이 아닐까 죄송스러운 마음과 동시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할머니 머리카락을 애정 듬뿍 담긴 손길로 만지작거리며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 그 연세에 어른애 하나 이만큼 키우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나 안 버리고 지금까지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평소 같으면 낯간지러워서 할 수 없는 말이었겠지만 여러 사정을 듣게 되고 또 저도 여러모로 생각이 복잡하니 평소 같지 않은 말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할머니가 저도 모르게 몸을 굳히고 긴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저희 사이에 오가는 말이 아니었으니 할머니도 마음이 복잡하신 모양이었죠. 하지만 이내 늘 그렇듯 무감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일 없다. 이놈이 무슨 바람이 불어 평소에 안 하던 간지러운 짓을 다 하고 그런데. 아유 할머니 드라마 마저 보게. 할머니는 다시 시선을 TV 화면으로 보내셨어요. 할머니가 이 시간대에 늘 즐겨보시곤 하던 주말 드라마엔 온 가족이 단란하게 식사하는 장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생 식구들 건사하고 국수집 끓여 나가실 줄이나 아셨지. 당신 스스로 위해서 뭐 하나 제대로 쓰시는 법이 없으셨던 할머니의 유일한 휴식이자 취미가 바로 드라마 보시는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보기엔 촌스러워 보이는 꼭 저런 일일 드라마나 주말 연속극 같은 것만 골라서 챙겨보시는 할머니셨죠. 저희처럼 젊은 나이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스타가 나오는 드라마가 아니라 소소하게 평범한 가족들 울고 웃고 얘기가 담긴 드라마였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시청률이 높은 인기 드라마들과는 달리 중년 배우들이 다수 출연하곤 했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보시던 드라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도 저 배우 나오네요. 그런데 할머니가 챙겨보시던 드라마 지나가는 길에 한 번씩 쓱 보다 보면 유난히 겹치는 중년 여배우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드라마는 주로 찍는 분들 그런 류의 작품 많이 할 테니 딱히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그래도 할머니 덕에 저도 어느 정도 얼굴이 익숙해진 배우였으니 지나가는 말로 툭 이렇게 던지곤 했죠. 할머니 가만 보면 저 배우 나오는 드라마는 꼭 다 챙겨보는 것 같네. 그런 제 말에도 별다른 대꾸 없이 묵묵히 화면을 들여다보는 할머니셨지만 워낙 당신이 굳이 하실 말씀이 있는 거 아니면 말수가 많으신 분이 아니셨으므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할머니와 함께 살던 마을 근처에 가장 규모가 큰 소도시로 나와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어릴 적부터 저 싹싹하다며 많이 예뻐해 주셨던 친구 아버지 소개로 들어가게 된 과일 도매 상점이었죠. 집 근처라고는 하나 시골 마을에서 도시까지 나오려면 차로 좋기 45분은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있는 날엔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고 휴일에만 잠깐 본가로 갔다 오는 생활이 이어지게 됐어요. 할머니 손자 얼굴 자주 못 봐서 서운해서 어째? 서운하긴 무슨... 새끼 다 컸으면 외지로 보내서 사랑굿이라고 살게 만드는 게 당연한 일이지. 이 할미 아직 끄떡 없다. 걱정할 것 없어. 이젠 연로하신 할머니가 손자 없이 지내는 날들이 외로울까 싶어 걱정하는 제 말에 씩씩하게 말씀하시는 할머니셨습니다. 이젠 저도 돈을 버니 저 키운다고 고생하신 할머니 집에서 좀 쉬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할머니셨어요. 늙긴 했어도 아직까진 쓸만하다. 송충이 솔림 먹고 살아야지. 멀쩡히 아직 내 할 일 할 수 있는데 뭐 한다고 쉬긴. 그래도 할머니 요새 어깨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그 나이까지 일하셨으면 이제 쉬어도 괜찮아. 쉬긴 뭘 쉬어. 그래도 식당이라도 꾸리고 있으니 밖에 나가 콧바람도 쐬고 하는 거지. 아유 일 없어.
이젠 편히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저리 고집을 부리시니 속이 상했습니다. 아이고, 쉬는 것도 사람 나름이지. 너희 할머니 성미 집안에 들어앉혔다가는 도리어 더 기운 빠지실 게다. 너무 무리하시지만 않는 것 같으면 하고 싶은 거 하시게 그냥 둬. 너 없는 동안 우리가 더 자주 들여다보고 그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예, 감사합니다. 이래저래 걱정이 많은 제게 친척처럼 어릴 적부터 돌봐주신 이웃 어르신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니 그것 믿고 저도 제 일 열심히 하며 지냈죠. 비록 대단한 일자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성실하게 일하면 적지 않은 돈을 모을 수 있었고 그 돈 열심히 모아서 내 집 마련에 지금 지내시는 곳보단 조금 더 편안한 곳에서 할머니 모시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렇게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셨는지 거래를 하던 더 큰 도시의 청가물 시장 쪽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왔을 때 할머니 생각에 걱정스러웠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할머니셨습니다. 사내놈이 기회가 왔으면 잡을 줄도 알아야지. 내 한 몸 건사하는 거야 문제될 거 없으니까 할미 핑계 대지 말고 오라고 할 때 얼른 따라 나서. 할머니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당신 핑계로 좋은 기회 놓치면 그걸 더 속상해 하실 걸 알았기에 감사하게도 주신 기회 잡아 지금의 일자리로 옮기게 됐어요. 1년 365일 만날부터 지내던 할머니와 이제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겨우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아쉬웠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이려니 생각하고 의욕적으로 일했죠. 할머니!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와중에 할머니가 쓰러지셨다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열일 다 팽개치고 병원으로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철아.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해 병원까지 함께 와주신 이웃 어르신이 허옇게 질린 얼굴로 제 손을 꽉 붙잡으셨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심장마비가 왔다더라. 아유, 마침 내가 전환장 붙여서 형님 갖다 드린다고 내려왔게 망정이지. 모르고 지나쳤으면 그대로 돌아가실 뻔했대.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연세가 많이 드셔서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부분이 많긴 했지만 종합검진 때에도 심장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었는데 손자 떠나고 홀로 남은 집에서 쓰러져 계셨을 할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다행히 빠른 조치 덕에 고비를 넘기신 할머니가 눈을 뜨고 손자를 찾으셨습니다. 할머니, 나 왔어. 그래,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평소에 안 하시던 말씀을 하며 애틋하게 절 부르시는 걸 보니 할머니가 많이 약해지셨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그 길로 바로 제가 지내던 곳 근처 큰 병원으로 할머니를 옮겼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 이 몸을 하고 혼자 지내겠다는 게 말이나 돼? 이번만큼은 나 하자는 대로 해요. 전에 없이 할머니에게 조금도 져주지 않으려는 절 보고 할머니도 그만 뜻을 굽히셨죠. 이제 벌써 나이가 80을 훌쩍 넘기신 할머니셨습니다. 그 이전까진 그래도 건강하셨던 분이 한번 쓰러지고 나니 급격히 상태가 나날이 나빠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인데 남들 이제 손자보고 자식들 봉양받으며 편히 지내셔야 했을 시기에 혼자서 저 키우신다고 고생만 하셨던 할머니셨습니다. 이제 나도 돈 좀 모아서 할머니 호강시켜 드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새도 없이 아프신 할머니를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그런 손자 마음을 헤아리고 덤덤하게 말씀하시는 할머니셨습니다. 네 할미 나이 생각하면 놀라울 것도 아니야. 괜히 네 탓이니 뭐니 해서 귀한 네 인생 갉아먹으려 들지 말고 얼마간 남은 시간이 남아 서로 좋은 말만 하고 좋은 기억만 만들고 그렇게 지내자꾸나. 이미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계신 할머니셨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곧 내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를 잃게 될 거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런 손자 눈물을 닦아주시며 안타까이 말씀하시는 할머니셨어요. 아이고 너를 어찌할꼬 덩치만 컸지 아직 어리는데 이 할미까지 떠나고 나면 세상 천지 가족이라고는 하나 없는 내 새끼를 어찌할꼬.
마지막 순간까지 홀로 남겨질 손자 걱정만 가득하신 할머니셨습니다. 그렇게 반년을 더 사시고 할머니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긴 여행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장은 조문을 오신 손님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비록 겉보기엔 투박하고 무뚝뚝해 보이시는 분이셨지만 속정이 참 많은 분이라는 걸 우리 할머니 잘 아는 분이시라면 모르는 분들이 없으셨어요. 하나같이 좋은 말씀만 해주시며 제 손 꼭 붙잡고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시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아, 우리 할머니 참 잘 사셨다. 참 좋은 분으로 살다 가셨구나 하는 생각에 참 뿌듯하면서도 여전히 가슴이 아렸습니다. 할머니가 투병을 시작하신 반년 동안 틈만 나면 할머니 곁에 붙어 시간을 보내며 여러 번 서로 작별의 말을 건넸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할머니가 제 곁을 떠나고 나시니 그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속이 텅 빈 기분이 들 수가 없더라고요. 제겐 단 하나뿐인 가족이었습니다. 단 하나뿐임에도 불구하고 대가족 못지않게 어린 제 가슴을 꽉 채워주신 분이셨어요. 이젠 할머니보다 머리 2갠 더할 정도로 커다란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모 잃은 어린아이가 된 것만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할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손자 걱정하실까봐 불어 씩씩한 모습을 가장해서 그랬는지 이제 그런 할머니가 영원히 제 곁에서 떠나셨다는 생각에 울컥 눈물이 치솟았어요. 그렇게 잠시 조문객들이 뜸한 사이 잠깐 바람을 쐬러 장례식장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저 쓰러지기라도 할까 싶어 당신 손자라도 된 것처럼 육개장을 떠서 손수 입에 넣어주시는 바람에 아예 빈속도 아니었는데 자꾸만 속이 허해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어요. 예상은 했지만 할머니 떠나시고 나니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저 앞에 웬 여성 한 분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계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관리가 잘 되어 보이는 머리 모양새를 하고 있는 중년의 여성분 얼굴이 왠지 모르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제야 문득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가 생전에 자주 보시던 드라마에 출연했던 바로 그 중년의 여배우였습니다. 주변에서도 한두 명씩 그분 알아보셨는지 작게 웅성거리며 힐끔힐끔 쳐다보는데도 그분 정신은 다른 데 팔려 있었어요. 제 쪽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야 그저 의아할 따름이었죠. 제 입장에서야 할머니 통해서 TV에서 본 얼굴이니 알아본 거지만 드라마에 출연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과 제게 접점이 있을 리가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할머니 조문 오실 손님일 거란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저희 할머니야 평생 시골 재래시장에서 국수가게 하시던 분인데 그런 할머니와 여배우가 서로 안면 두고 지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지간히 쉬었다 생각하고 더 할머니 빈소 비워둬선 안 되겠다 싶어서 간신히 힘을 내 일어서려는데 저 멀리서 쩔쩔매고 서 있던 그분이 황급히 제게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대뜸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민철아, 너 민철이 맞지? 제가 정민철 맞긴 한데요. 혹시 저희 할머니 조문 오셨나요? 아, 민철아, 민철아. 제가 누구인지 확인하자마자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는 그분이셨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얼굴을 가린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줄줄 쏟아졌어요. 저로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이분이 날 어떻게 아시고 날 안다 한들 대체 무슨 이유로 저렇게 감정이 북받쳐서 주체하지 못하시는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죠. 그렇게 당황하고 서 있는 제게 더욱 충격적인 한마디가 더해졌습니다. 민철아, 내 새끼, 내 아들, 엄마 알아보겠어? 엄마라니, 제 평생 남의 어머니 지칭할 때는 써본 단어지 누군가를 가리켜 불러본 적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엄마라니요. 저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는 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엄마야, 엄마 민철아. 그러더니 그분이 제게 와락 달려들어 절 덥석 끌어안으셨어요. 난데없이 내 할머니 장례식장에 나타나 자신을 제 어머니라 주장하는 여자. 여러분, 제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웬 정신 나간 여자인가 싶어 제 몸에서 떼어내려다가도 그분이 너무 서럽게 오열을 하고 계셔서 선뜻 내치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저도 제 할머니 빈소 얼른 가서 지켜야 했으니 결국 그분을 조심스레 제 품에서 떼어냈습니다. 저 뭔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상주라서 이만 들어가 봐야 해서요. 그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갈수록 저도 모자라 이제 할머니까지 언급하고 드는데 대체 이 사람이 뭐길래 가뜩이나 할머니 잃고 제정신 붙들고 있기 어려운 절 이렇게나 당황스럽게 만드는지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쪽이 누군지도 오늘 처음 봅니다. 대체 누구시길래 자꾸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민철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우리 아들 너무 오랫동안 혼자 둬서 정말 미안해. 아, 그만 좀 하세요. 저 엄마 없다고요. 내가 네 친엄마야. 내가 네 엄마 맞아. 내가 네 엄마야, 민철아. 결국 그분이 당신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에 주저앉고 마셨어요. 애가 끊어질 듯한 울음소리가 뒤따랐고요. 정신없는 상황에 혼란스러우면서도 차츰 이게 저 여자 착각이 아닌 건가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됐든 얼굴을 알려진 사람인데 힐끔대는 사람이 많아지니 계속 그렇게 둘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저희 할머니 빈소 한켠에 마련된 유족 휴게실까지 그분을 모시게 됐어요. 대체 여기까지 나타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대로 말씀해 보세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나이 드신 어르신 상대하는 일이 익숙했으니 유하게 대처했겠지만 저도 신경줄이 바짝 말라가는 때였잖아요. 거기다 이미 저 갓난쟁이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들먹이다니 그렇게 차갑게 바라보는 제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분이 이윽고 입을 여셨어요. 내가 정말로 네 친엄마가 맞아. 민철아. 네 이름 지을 때도 너 출생신고할 때도 어머니랑 같이 갔는걸. 그렇게 하나 둘씩 제 할머니에 대한 설명까지 증명하듯 여자 말을 듣고 보니 점점 이상했습니다. 정말 우리 할머니를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급기야 제 신체 부위에 있는 점까지 언급했어요. 평소엔 옷으로 가려서 볼 수 없는 곳이었죠. 이쯤 되니 이 말도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여자 말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나한테 어머니가 있었다니, 어머니가 생존에 계셨다니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머리가 얼얼하면서도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를 만나게 됐다는 기쁨보다 분노가 먼저 일었습니다. 정말로 그쪽이 내 어머니면, 정말로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거면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나타난 건데요? 우리 할머니 혼자서 나 키운다고 고생만 하다 가셨는데 제 자식 팽개쳐놓고 할머니 손위에 자라게 해놓고 나서 무슨 염치로 우리 할머니 장례식까지 온 건데. 미안해 민철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래도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나 살려주신 분 끝까지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 이제 어머님도 안 계시고 혼자 남은 너 생각하니까 도저히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다시 오열하는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 제 입으로 말하면서도 참 낯설기 그지없는 단어네요. 여기까지 오니 저도 더는 정신 못 버티고 있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를 만나게 됐다는 갑작스러움, 손자 키우겠다고 고생만 하시다가 가신 할머니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됐어요. 잠시 그렇게 한참 둘이서 눈물을 쏟아내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됐죠. 그제야 상황이 어떻게 됐던 건지 어머니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 고작 19에 네 아버지한테 시집가서 이듬해 곧장 널 얻었어. 부모 형제 없이 기댈 데 하나 없던 내게 살뜰했던 사람이라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처음에야 좋았지. 그러다 네 아버지 하던 일이 잘 안 풀리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턴 거의 술독에 빠져 살더라. 그러더니 그때부터 나한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어.
아버지 술버릇이 좋지 못했다는 걸 할머니께 듣긴 했지만 아버지마저 어머니에게 손을 댔다니 친부에게 더 실망할 일도 남아있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 더한 게 남아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어머니 때렸다고 그렇게 술을 질색하던 사람이 그 사람마저 나한테 똑같이 그럴 줄 어떻게 알았겠어. 사고 있던 날도 날 죽이네 살리네. 술 취한 사람이 탄차 안 타려고 버티는 날 두들겨 패서 차 안에 밀어 넣었다. 그럼 사고 때 같이 계셨던 거 맞는 거예요? 네 아버진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난 많이 다치긴 해도 목숨은 건졌지. 그렇게 고작 20살에 과부 되고 핏덩이인 너 하나 남겨져 있는데 그만 딱 죽고 싶더라. 그 꼴을 보고 어머님이 나라도 살려야겠다 싶으셨나 봐. 너 놓고 나가라고 하시더라고. 생각지도 못한 말에 그만 말문이 막혔어요. 저희 할머니가 말씀을 무뚝뚝하게 하셔도 사고로 다친 며느리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쫓아내실 분이 절대 아니셨거든요. 대번에 의심하는 제 눈초리에 다급한 그분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성정에 날 내치려 하신 게 아니라 고작 20살 과부가 된 며느리 제 인생 찾아가라고 일부러 그렇게 모질게 내치셨던 거겠지. 거기다 내가 당신 아들 때문에 그리 다쳤으니 그 죄책감도 있으셨을 거고 당신 손자 당신 손으로 키우시겠다며 나도 당신 아들처럼 차 사고로 죽었다 생각할 테니 평생 나타낼 생각 말라고 하셨어. 과연 저희 할머니께서 하실 법한 생각이셨어요.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며느리가 술 취한 아들에게 학대당하는 걸 보면서 저희 할머니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어요. 술 취해 폭력을 일삼는 남편을 견뎌가며 고이 키워낸 아들마저 제 아비와 똑같은 짓거리를 하며 며느리에게 손찌검을 하는 걸 뜯어 말리며 당신 아들에게서 당신의 남편을 떠올리셨겠죠. 할머니의 인생을 짓밟은 바로 그 할아버지 말입니다. 그러니 그분 성정에 남겨진 모든 것을 홀로 안고자 했던 것도 비로소 상황이 이해가 됐어요. 남편에게 아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꼈을 할머니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드라마에 출연한 저 사람 얼굴을 보며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런 이들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제게 끝도 없이 너른 사랑을 주시면서 절 키우는 동안 이런 엄청난 비밀을 안고 사셨을 할머니를 떠오르니 다시금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눈앞의 여자에게도 어쩔 수 없이 애잔한 마음이 들었어요. 비록 시어머니 그 말 한마디에 자식 놓고 떠난 여자라는 건 여전히 용서할 수 없었지만 저라도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네 앞에 나타나는 게 염치 없는 일이라는 거 알아. 그래도 네가 어머니 떠나시고 이제 혼자라고 생각할까 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쪽도 쉽지 않은 상황이셨다는 것도 이해하겠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 버린 게 버리지 않은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 할머니 밑에서 부족함 모르고 잘 컸습니다. 조문이야 할머니한테 오신 거니 막진 않겠지만 이제와 가족으로 지낼 생각 없어요. 조문 잘 하시고 돌아가세요. 민철아. 다시금 절 애타게 부르는 분이셨지만 그동안 절 찾아올 기회가 숱하게 많았을 겁니다. 여전히 제게 있어 엄만 할머니셨어요. 결국 그분도 더 고집 피우지 못하고 조문 마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절 돌아보는 눈빛에 미련이 뚝뚝 떨어졌으나 비통한 와중에도 친모에 대한 애틋함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그것도 벌써 5년이 넘은 일이에요. 그간 드물게 친모에게 연락이 오긴 했지만 간단한 안부 인사 주고받는 것 외에 따로 만남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미 서로 각자 인생이 있는데 피 섞였다는 이유로 억지로 인연 이어붙이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은 큰 원망 남아있지 않고 그분도 그냥 당신 인생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가 곁에 있지 않으셔도 그분이 평생 제게 쏟으셨던 사랑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세상 살아갈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떠나시고 나서도 절 지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그립긴 하지만 할머니 바라시는 대로 좋은 사람들과 외롭지 않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 할머니 생각해 허튼 생각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 시원하게 털어낼 기회를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30대 여자입니다. 전 아직 결혼을 안 한 미혼이에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나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참 착하고 다정다감해서 이 남자랑이라면 결혼해서 평생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성격이 좀 세요. 부모님 두 분 다 공부를 오래 하느라 결혼을 늦게 하셔서 절 40 넘어서 낳았거든요. 더군다나 외동딸이다 보니 어릴 때부터 공주처럼 자랐습니다. 태어나 지금까지 살면서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고집이 센 편입니다. 항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제가 하고 싶은 걸 누가 못하게 하면 그렇게 오기가 생깁니다. 그런 성격이다 보니 지금까지 순탄하게만 살진 않았어요. 부모님이야 자식이니 평생 절 받아주시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제 성격 남들보다 고집이 세고 배려심이 부족하다는 걸 전 중고등학교 때 가서야 알았습니다. 학기 초에 친하게 지냈던 애들이 2학기만 되면 꼭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같이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고 해도 저만 빼고 자기들끼리 갔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나중엔 제가 먼저 나한테 왜 그러냐고, 왜 자꾸 거리를 두냐고 물었죠. 그러자 친구마다 하는 말이 비슷하더라고요. 유정이 넌 항상 네 맘대로만 하려고 하잖아. 네 뜻대로 안 해주면 무조건 안 하겠다고 그러고. 맞아. 더군다나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네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다른 친구들 의견 다 무시하고 고집해오잖아? 그거 진짜 힘들어. 그때까지 전 제가 그런 애인 줄 몰랐어요. 단지 사람들보다 내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야, 니네 웃긴다. 그렇게 기분 나빴으면 그때그때 얘기하면 되지. 유치하게 왜 사람 따돌리고 연락까지 씹어? 너희가 하는 짓은 뭐 착한 짓이냐? 전 친구들이 좋았어요. 부모님이야 항상 제 편이었지만 형제가 없다 보니 항상 심심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있으면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가 순순히 미안하다고 하질 않으니 어느새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제 성격이 별로라는 걸요. 점점 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저 나름대로 고쳐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제가 하기 싫은 건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성격 때문에 태어나 처음으로 부모님과도 마찰이 있었어요. 수능을 치르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죠. 부모님은 당연히 제가 법대를 갈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뜬금없이 간호대에 가겠다고 우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검사하겠다고 노래를 부르길래 당연히 법대 가겠다고 할 줄 알았더니만 네 성적에 굳이 간호대를 왜 가? 그래. 병원에서 일하고 싶은 거면 차라리 재수해서 내년에 의대 가는 게 어때? 제가 어릴 때 무슨 드라마를 보곤 드라마 속에 나오는 여자 검사 멋있다고 나중에 커서 검사 되겠다고 하긴 했어요. 성적도 항상 나쁘지 않은 편이었기에 부모님은 당연히 법대 가서 로스쿨에 진학할 줄 아셨죠. 그런데 최근에 생각이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간호대에 가서 훌륭한 수간호사가 되고 말 거라고요. 나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든 간호대 갈 거야. 그러니까 재순이 뭐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딸이지만 너처럼 너밖에 모르는 애가 간호사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 그래, 간호사는 누구보다 배려심이 넘치고 희생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너 정말 자신 있어? 당연히 자신 있지. 나처럼 머리 좋은 애 뭐래도 다 잘하는 거 몰라? 나 무조건 수간호사까지 해내고 말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절 이렇게 고집불통으로 만든 건 오냐오냐 귀하게만 키워주신 부모님 탓인데도 이런 순간에도 또 제 편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두 분 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저에게 간호사는 안 어울려도 너무 안 어울린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 생각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제 미래는 간호사로 제가 결정했으니까요. 제가 몇 년 전 급성 맹장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도 반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져서 학교에서 거의 혼자 다닐 때였거든요. 그런데 아침부터 아랫배가 슬슬 아프기 시작하더니 점심 먹으러 학교 식당으로 가는 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전 항상 혼자 다닐 때라 바로 도와주는 친구가 없어서 한참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던 선생님들이 절 발견해서 그대로 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때 급하게 맹장 수술을 받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일주일이나 입원했었는데 그때 절 많이 도와주신 분이 병원 수간호사 선생님이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워낙 바쁘셔서 병원에 같이 있어 주실 수가 없었는데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수간호사 선생님이 제 병실에 자주 들러주셨죠. 일이 바쁘실 텐데도 자주 들러서 말도 걸어주고 산책도 같이 도와주고 하셨어요. 제가 병원에 밥 맛없다고 자꾸 안 먹으니까 밖에서 제가 먹을 만한 간식들을 사다가 몰래 가져다 주기도 하셨고요. 이게 되게 유명한 빵집에서 나온 거니까 한번 먹지 말고 천천히 여러 번에 나눠서 먹어. 또 먹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와, 대박! 저 이 빵 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 감사해요, 선생님. 병원에 있을 때 잠깐 만난 간호사 선생님이었는데도 지금까지 그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어린 제가 보기에도 그 수간호사 선생님은 환자에게 진심이라는 게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그때 나눈 대화가 너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물론 그 선생님이 저에게만 잘해주신 건 아니었어요. 항상 보면 다른 환자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에게도 너무나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존경심이라는 감정이 느껴졌고요. 학창시절 내내 나의 부족한 성격 탓에 친구들과 멀어지고 힘든 시기를 겪어서 그런지 어린 마음에 더 심하게 감명받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물론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변할 수야 없겠지만 간호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환자들을 친절하게 대하다 보면 저도 그 수간호사 선생님처럼 되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100%로는 아니더라도 그 선생님의 반만이라도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제 고집이 워낙 세다는 걸 부모님께서 알기도 하셨고 제가 또 변덕도 심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또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른다고 부모님은 단순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전 생각보다 잘 해냈어요. 간호대학을 다니는 내내 수석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고요. 덕분에 졸업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알아주는 명문대학 병원에 단번에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전 꿈꾸던 대로 진짜 간호사가 됐어요. 본격적으로 간호사로 일을 시작하니 학창시절 만났던 그 수간호사 선생님이 더 대단하다고 느껴졌죠. 이렇게 일이 많고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고 다정한 성품으로 환자들을 대할 수 있는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전 일은 참 잘하는 간호사가 됐지만 친절한 간호사는 되지 못했어요. 항상 제 가슴속에 품어둔 수간호사 선생님처럼 훌륭한 간호사가 되고 싶었지만 세상이 절 그냥 그렇게 두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참 별의별 일이 많아요. 간호사에게 욕하는 환자도 많고 간호사를 본인 시녀로 하는 환자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전 더 독해지고 말이 없어졌어요. 간호사 생활 5년 차가 넘었을 때 일이에요. 대학병원은 워낙 환자도 많고 긴박한 상황이 많다 보니 일의 규칙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내일, 이일 가리지 않고 급하면 누구라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 연차가 쌓일수록 전공의들이 해야 하는 일까지 해야 할 때가 많아요. 의사나 전공의들은 본인들이 시간이 나야 병실에 올 수 있지만 간호사들은 항상 병실 앞에 있으니 환자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9개에 달린 주사 하나만 빼면 되는데 아무나 와서 해주면 되지. 언제까지 기다리래? 나 바빠. 빨리 빼. 환자분, 안에 피가 고이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거라 전공의 선생님이 와서 해주셔야 돼요. 금방 오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다리라고 한 지가 언제야? 일주일 입원하느라 좀이 쑤셔 죽겠네. 빨리 좀 오라 그래. 그날도 환자분이 빨리 퇴원해야 한다고 바닥에 물건까지 던지며 하도 화를 내셔서 전공의가 와서 해야 하는 일을 제가 대신했어요. 간단한 일이지만 제 업무도 바쁜 와중에 왔다 갔다 신경 써야 하니 슬슬 화가 올라와 있었죠. 이런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니 전 애써 참고 환자분의 요구대로 해드렸습니다. 제 경험상 전공의가 또 까먹고 안 오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잠시 뒤 처음 보는 전공의가 간호사실로 급하게 달려오더니 자기 일인데 제가 대신하게 했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환자분 물건까지 던지고 화내셨다면서요. 제가 빨리 오려고 했는데 교수님 호출이 와서 너무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선생님도 바쁘셔서 그런 건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하면 되죠 뭐. 전공의 선생님이 고개까지 연신 숙이면서 주머니에 있던 따뜻한 커피를 건네는데 그 모습이 제 눈엔 귀여워 보였습니다. 이런 기분은 오랜만이었어요. 사실 병원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싫어지거든요. 의사든 간호사든 환자든 전부 다 싫어요. 아무래도 다들 아파서 온 사람들이고 조금만 실수를 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장소다 보니 다들 예민하고 까칠해요. 하루 종일 같이 일을 해도 웃으면서 인사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 아주 오랜만에 해맑고 다정한 사람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힐링이 되더군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 보는 눈은 있어요. 그 전공의를 제가 그 이후 1년을 넘게 지켜봤는데 사람이 참 선하고 친절하더라고요. 그때 봤던 수간호사 선생님처럼 말이죠. 한번 관심을 주고 나니 그때부터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새 제가 그 전공의 선생님을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음을 숨기지 못해요. 성격이 급해서 바로 다가가서 고백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물론 그것도 어릴 때 얘기고 저도 더는 어린 나이가 아니니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병원 직원이니까요. 그런데 이 남자가 눈치가 참 없더라고요. 착하고 사람은 좋은데 제가 몇 번이나 같이 밥을 먹으면서 추파를 던졌는데 걸려들질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워낙 다정다감한 성격이다 보니 잘해주긴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사람이 포기를 못하게 말이죠. 그러던 중 제가 병원에서 같이 일하던 간호사랑 문제가 좀 있었어요. 저보다 1년 선배 간호사였는데 일을 너무 못해요. 중요한 일을 까먹는 건 기본이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간호사들한테 미루는 게 습관인 사람이었죠. 저야 워낙 일을 잘하다 보니 그 선배한테 꼬투리 잡힐 일이 없었는데 자꾸 본인이 실수할 때마다 다른 간호사들 핑계를 대니 팀 분위기 망쳤어요. 안 그래도 일도 힘든데 같은 간호사들끼리 사이가 불편하면 더 힘들어요. 위에서 힘들게 하니 어린 간호사들은 자꾸 그만두기도 했고요. 저희 팀에 자꾸 어린 간호사들이 그만두니 수간호사님께서 간호사들이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 여러 번 물으셨어요. 한두 번은 모르겠다고 둘러댔는데 같은 일이 반복되니 저도 짜증이 나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결국은 수간호사님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1년 선배인 간호사가 힘들게 하는 게 있다고요. 그 이후 선배 간호사가 갑자기 다른 팀으로 가게 됐어요. 전 잘됐다 싶었는데 제가 수간호사님에게 얘기한 걸 선배가 알게 돼서 저에게 다짜고짜 따지더라고요. 너 평소에도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해서 짜증나게 하더니만 네가 결국은 사고 치는구나. 애들 그만두는 게 왜 나 때문이야. 네가 매일 애들한테 까다롭고 예민하게 구니까 애들이 힘들어서 나간 거 아니야. 선배 간호사는 또 저에게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전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 제 편을 들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안 끼어들려고 했는데요. 박 선생님이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유정 선생님이야 다른 간호사분들 가르치느라 까다롭고 예민하게 군 거죠. 그만큼 중요한 일이니까요. 근데 박 선생님은 가르쳐주는 것도 없으면서 매일 본인 할 일 다른 간호사들한테 넘겨서 부려먹고 본인이 잘못한 것까지 다 덤텅이 씌우셨잖아요. 저도 옆에서 보면서 다른 간호사분들이 안쓰럽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순간 간호사실엔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소 다정하고 친절하기로 유명한 남자 전공의가 저를 위해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다니 다들 놀랄만해 했죠. 심지어 제 이름까지 붙여서 유정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저도 많이 놀랐어요. 평소 제가 그렇게 관심이 있다는 티를 내도 영 반응이 없더니만 중요한 순간에 왕자님처럼 나타나서 도와주니 전 그 전공의 선생님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저는 얼마 뒤 전공의 선생님에게 고백하고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고백할 때까지만 해도 분명 차일 거라고 판단하고 한 고백이었는데 이 남자가 덥석 받아주더라고요. 심지어 본인도 오랫동안 절 좋아했답니다. 제가 워낙 숫기가 없어서 표현을 못했는데 유정 선생님 먼저 고백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이 선생님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살다 살다 남자한테 멋있다는 소리 처음 들어봤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만나온 남자들은 다들 저에게 성격이 까칠하네, 자기밖에 모르네 하면서 이기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연애 시작해도 반년 이상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는 뭔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제가 뭘 해도 좋아해주고 응원해줬거든요. 전 대학병원 간호사의 남자친구는 전공의이다 보니 사실 둘 다 연애하기에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둘 다 바빠서 만날 시간도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둘 다 병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뻔히 다 알아서 그런지 자연스레 서로 배려하고 이해해줬습니다. 이런 연애는 처음이었어요. 전 남자친구들은 제가 3교대라 너무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하면 딱딱 근무 시간 지켜가며 일하는데 뭐가 힘드냐고 했고요. 일반 직장인들은 야근에 출장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지키지를 못한다고 더 힘들다고 투덜거렸죠. 그런데 지금의 남자친구는 본인도 거의 못 자고 일해서 힘들 텐데도 항상 절 먼저 챙겨줬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자는 시간을 미리 확인해서 바쁜 시간은 피해서 연락하고 최대한 쉬는 날을 미리 맞춰서 데이트할 수 있게 시간을 맞췄죠. 남자친구가 먼저 절 생각해주고 항상 배려해주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성격이 유순해졌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나는 동안은 화를 낼 일도 고집을 피울 일도 전혀 없었죠. 남자친구는 절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줬어요. 사실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기 위해 간호사가 됐는데도 어느새 더 까칠하고 예민해진 절 보다 보면 마음이 안 좋을 때가 많았어요. 환자들에게 치여서 힘들 땐 내가 왜 굳이 간호사가 돼서 이런 대접을 받고 고생을 하나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려치우고 싶은 순간도 있었죠. 예전의 저라면 당연히 박차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럴 때마다 저에게 응원과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도 의사만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그래서 매일 울면서 그만둬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그때 자기 만나게 된 거야. 또 할 일 까먹어서 교수님께 욕먹겠다 했던 순간에 자기가 영웅처럼 나타나서 도와줬잖아. 거기다가 나한테 짜증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자긴 별일 아닌 듯이 싫은 내색도 안 하고. 그때 내가 자기 보면서 저렇게 힘든데도 멋지게 일하는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많이 배웠다니까. 남자친구의 말을 듣는데 전 하마터면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누군가에게 제 모습이 멋있고 좋게 보였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거든요. 지난 시간 동안 고생한 세월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병원에서 만났던 수간호사님께 느꼈던 기분은 다른 사람이 저에게 느꼈다고 생각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남자친구 덕분에 전 기운을 차렸어요. 그리고 어느새 제가 누구보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제가 친절하고 다정한 간호사는 아니지만 정확하고 꼼꼼한 간호사라는 건 장담해요. 그리고 간호사를 힘들게 하는 환자도 많지만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기도 하고요. 간호사복을 입고 하루 종일 온몸에 긴장감을 꽉 조이고 일하는 것도 좋고 환자들이 많이 좋아져서 퇴원할 때마다 저에게 고맙다고 하는 것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희열감이 있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만나는 동안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격도 전보다 많이 온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참 변함없는 사람이었어요. 전공의 때야 사람이 착하고 순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전문의가 되면 다들 달라졌어요. 그전까진 모르는 게 많아서 어리바리하던 의사들도 전문의가 되고 나면 간호사들을 은근 무시하고 아는 척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친절하고 좋은 의사로 유명했어요. 그러다 보니 전 남자친구를 볼 때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까 매일 생각했죠. 전 자연스레 결혼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혼이나 다름없었던 저였는데 이런 남자친구와의 결혼이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세상에 쉬운 일이나는 없었어요. 남자친구와의 결혼에 걸리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연애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남자친구처럼 다정한 사람이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처음엔 별일 아니겠거니 그냥 넘어갔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남자친구와 어머니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제가 오랜만에 쉬는 날에 겹쳐서 여행을 갔어요. 1박 2일로 간 건 처음이라
둘 다 신이 나 있었죠. 그런데 숙소에 도착할 때쯤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니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전 신경이 쓰여서 왜 전화를 안 받냐고 물었죠. 그러자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어머닌 나 여행 오는 거 모르시거든. 그냥 일하는 줄 알아. 우리 집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신기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친구랑 밥만 먹고 들어와도 누구랑 먹었냐, 뭘 먹었냐 꼬치꼬치 물으시는데 남자친구 어머님은 같이 사는 아들이 여행을 간 것도 모른다는 게 신기했죠. 이런 얘기하기 창피한데 내가 여자친구랑 여행 온 거 알면 우리 어머니 난리 치실 거야. 의사 될 애가 연애는 무슨 연애냐고. 아무리 그래도 1박 2일 여행인데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 말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들을 텐데 뭐하러 얘기하겠어. 우리 어머니는 내가 병원 쉬고 여행 갔다는 것보다 차라리 못 쉬고 밤새도록 일했단 얘기를 더 좋아하실 거야. 남자친구의 얘기를 듣는 내내 전 공감이 안 돼서 혼났어요. 30이 넘은 아들이 연애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싶기도 했고 매일 병원에서 일하느라 힘든 아들이 여행 좀 가는 게 어떤가 싶기도 했고요. 전 의아해서 남자친구에게 의사는 연애도 하면 안 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우물쭈물 하더니만 자신의 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하더군요. 남자친구 말이 어머니께서 굉장히 무섭고 엄하시대요. 나 학교 다니는 내내 새벽 2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서 공부했어. 안 그러면 어머니가 아침에 밥도 안 주시고 주말에 몰래 친구들이랑 영화라도 보고 들어오면 핸드폰이 부서지기도 했었거든. 남자친구는 너무도 담담하게 얘기하는데 사실 전 너무 놀랐어요. 남자친구와 얘기를 하다 보니 남자친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의대에 가기 위해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하루에 3시간밖에 자지 못했대요. 중고등학교 6년 내내 말이죠. 거기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친구도 만날 수가 없었답니다. 너무 답답해서 잠깐이라도 친구들이랑 놀고 오려고 하면 어머니께서 절대 안 된다고 하셨대요. 네가 다른 애들이랑 같아? 너는 특별해. 응? 잘난 부모 덕에 좋은 머리 타고났으면 더 악착같이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다른 평범한 애들처럼 놀 생각만 하면 되겠니? 특별하든 평범하든 사람이 좀 쉬어가면서 해야 공부도 잘 되죠. 매일 쳇바퀴처럼 똑같이 사는 거 이제 좀 지겨워요. 어머니 말이라면 1년 365일 매일 잘 듣다가 너무 힘들어서 한번 쉬고 싶다고 말을 해도 어머니는 들어주지 않으셨답니다.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될 건데 그 정도도 못 참으면 안 된다고요. 당시에 남자친구가 귀에 딱지가 생기게 들은 말이 특별하다는 말이랍니다. 남자친구 부모님 두 분 다 학벌이 좋으세요. 아버님은 명문대를 나와 여대에서 교수로 계시고 어머니는 약대를 나와 약사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어머니는 약대가 아니라 의대 가고 싶어 했었는데 성적이 조금 부족해서 약대 가셨거든. 그래서 그런지 내가 혹여나 의대에 떨어질까 봐 나보다 더 전전긍긍하셨어. 어머니는 당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에게 이루게 하려고 학창시절 내내 지독하게 공부시켰나 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 전 남자친구가 더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에서 이렇게 바르고 훌륭하게 자랐다는 게 진심으로 대단했어요. 아마 저라면 진작에 버티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왔을 거예요. 반면에 남자친구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의대 가고 지금까지 훌륭하게 전문의가 됐으니 여러모로 참 멋진 사람이었죠. 남자친구의 많은 면을 알게 될수록 전 점점 더 남자친구가 좋아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직접 상대해본 건 아니다 보니까 막연하게나마 엄하고 보수적인 분이시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거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죠. 남자친구가 늦은 저녁에 갑자기 집 앞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주차장으로 내려와 달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한다는 말이 결혼하자고 했어요. 이런 말 갑작스럽겠지만 나랑 결혼해 줄래? 제가 좋아하는 프리즈 한 다발을 품에 가득 안고 온 남자친구는 떨리는 손으로 제게 꽃을 건넸습니다. 전 당연히 좋다고 대답했죠.
남자친구를 만나는 동안 내내 기다리던 순간이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단순히 프로포즈를 받은 것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프로포즈를 받은 날 밤 차 안에서 남자친구와 얘기를 나누는데 남자친구가 저에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잔뜩 긴장한 얼굴로 말이죠. 이런 말 하면 자기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부끄러워도 사실이니까 그냥 얘기할게.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당장 선 봐서 결혼하라고 선자리를 구해오신 거야. 남자친구는 혹여나 제 기분이 상할까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는 이랬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너무 좋은 신부감이 있다면서 당장 선을 보고 결혼하라고 하신대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당사자들이 좋아서 만나야 결혼도 하는 거지. 자기 여자친구 있다고 아직 말 안 했어? 전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아직 제 얘기를 안 했다는 건 진작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여자친구 있다고 얘기도 하고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랑 결혼하고 싶다고도 말씀드렸어. 남자친구는 그래서 급하게 제게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급한 마음에 이미 벌써 부모님께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얘기한 상태라 절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다네요. 전 내심 기분이 좋았어요. 저야 남자친구를 만나는 내내 결혼 생각을 했었는데 남자친구는 그동안 한 번도 먼저 결혼 얘기를 하지 않아서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건가 걱정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제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뒤로 말이 없더라고요. 전 한 번 얘기가 나왔으니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언제 갈까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도 남자친구가 우물쭈물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직 부모님께 제대로 말씀을 안 드렸나 싶어 더 묻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결혼에 목을 매는 것처럼 보이는 건 저도 싫어서요. 그러던 중 남자친구에게 실망스러운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2년 가까이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남자친구에게 사소하게라도 서운하거나 화난 적이 없었는데 그날 2년치를 한 번에 몰아서 화나게 했더라고요. 글쎄 남자친구가 저 몰래 어머니께서 소개했다던 그 여자를 만났더라고요. 그것도 다른 사람 입을 통해 듣고야 말았죠. 제가 주말에 시댁 행사 있어서 땡땡 호텔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준우 선생님 봤지 뭐예요. 되게 어리고 예쁜 여자랑 선보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아주 그냥 딱딱하고 불편해 보이는 게 딱 선이었어요. 오준우 선생 정도면 어리고 예쁜 여자 만날 수 있지 뭐. 이러다가 오준우쌤 조만간 청첩장 돌리는 거 아니에요? 병원 사람들은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전 화가 나고 짜증이 나도 티를 낼 수가 없었어요. 저와 남자친구가 연애한다는 건 병원 식구들은 아무도 모르다 보니 제가 여기서 티를 낼 수도 없었죠. 물론 사내 비밀 연애다 보니 평소에도 일하다 보면 종종 서로의 얘기를 듣고는 해요. 오 선생이 뭐 또 실수했다더라, 오 선생이 교수님한테 혼나고 있다더라 등등 평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황이 전혀 달랐어요. 일상적인 소리만 듣다가 주말에 다른 여자와 선을 봤다는 소리를 들으니 몸 전체가 뜨거워지면서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전 점심을 먹자마자 비상구에 숨어 남자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속도 모르고 바쁜지 전화를 받자마자 들릴 듯 말 듯 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자기야, 내가 지금 조금 바쁜데 금방 전화를 다시 할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해맑은 남자친구의 목소리에 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흥분해버리고 말았어요. 너만 바빠? 나도 바빠. 바쁜 와중에 화가 나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전화한 거야. 너 주말에 선 봤다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남자친구에게만은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 결국 제 진짜 모습을 남자친구에게 보이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보다 1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절대 남자친구에게 야라고 부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내지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건 그냥 좋게 넘어가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한 이후 남자친구는 저를 만나 애써 그날 일에 대해 변명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쩔 수 없었대요. 선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었답니다. 이유? 아무리 대단한 이유가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나를 두고 딴 여자랑 선을 보러 나갈 수 있어? 전 태어나서 그런 모욕감을 느껴본 건 처음이었어요. 안 그래도 제가 남자친구보다 나이가 많다는 게 신경이 쓰이는데
어린 여자와 선을 봤다고 하니 기분이 더 나쁘더라고요. 나도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선자리에 안 나가면 어머니가 절대 자기 안 만나준다고 하는데 그럼 어떡해. 내 입장에선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 나도 그 자리에 나가는 게 진짜 고역스러웠다니까. 남자친구의 말에 전 순간 충격을 받아서 말문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절 안 만나겠다고 하셨다네요. 내가 말했었잖아. 우리 어머니 말 통하는 사람 아니라고. 자세하게 얘기해봐야 자기만 너무 실망하고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상황을 미리 얘기할 수 없었어. 남자친구 어머니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에도 계속해서 선을 보라고 압박을 하셨대요. 남자친구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어머니와 계속 싸우다가 조만간 절 데리고 인사시키겠다고 했답니다. 그랬는데도 남자친구 어머니께선 절대 절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대요. 남자친구가 끝까지 이유를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거 제가 꼬치꼬치 캐물어서 결국은 듣고야 말았죠. 그런데 그냥 듣지 말 걸 그랬습니다. 막상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제가 나이 많은 것도 싫고 직업이 간호사인 것도 싫고 절대 이 결혼을 허락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대요. 남자친구가 너무 아깝다고요. 사람 초라해지는 거 한순간이대요. 남자친구는 혹시나 제가 상처 입었을까봐 연신 본인 어머니가 이상한 거라고 속상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어머니의 생각을 제가 들은 이상 그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런 얘기까지 듣고 나니 전 태어나 처음으로 위축된다는 느낌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이 정도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해지는 기분은 낯설고 힘들게만 만들었어요.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정면 승부하는 게 낫겠어.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가자. 어머니께서 나 안 만나봐서 그렇지 나 보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전 이대로 가만히 있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다 싶었어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어차피 부딪힐 일 제 발로 가는 게 낫겠다 싶었죠. 전 태어나서 그렇게 긴장한 건 처음이었어요. 예전에 대학 면접을 볼 때도 병원 면접을 볼 때도 이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다는 생각에 손까지 덜덜 떨릴 정도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긴장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사이 어느새 남자친구의 차가 청담동 명품거리를 지나 한눈에 보이는 고급스러운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더라고요. 남자친구네 집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평생 강북에서만 살아온 저에게 신세계였어요. 그런데 절 처음 보신 남자친구 어머님의 반응이 청담동 아파트보다 더 놀라웠습니다. 내가 안목이 좀 까다로운 편이라 사람 딱 보면 아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네. 전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저와 남자친구가 자리에 앉자마자 인상을 팍 구기시면서 저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 돌직구를 날리시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요. 그런 친구에게 어떻게 보시자마자 그런 무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저와 이 집에 오기 훨씬 전부터 저에게 당부하긴 했어요. 처음 남자친구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어머니께 얘기했을 때부터 어머니님이 절 미워하셨기 때문에 남자친구도 어머니께서 절 만나게 되면 무리하게 구실 수 있다고 미리 말은 했었죠.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환자들에게 별의별 말을 다 들어 이 정도쯤이야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막상 좋아하는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이런 소리 들으니까 저도 귀가 빨개질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 대해 모르면서 하시는 얘기니까 애써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의 어머니니까요. 어머니께서 저에 대해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요. 저랑 준호 씨 서로 많이 좋아해요. 결혼해서 살면 예쁜 아이들 낳고 잘 살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예쁘게 연애하는 모습 어머니도 보시다 보면 자연스레 절 좋아하시게 될 거라고 얘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그새를 참지 못하시고 제 말을 자르시더군요. 그러더니 한층 격앙된 목소리로 저에게 화를 냈어요. 그러더니 하시는 행동이 기가 막혔습니다. 생긴 건 안 그렇게 생겨선 네가 아주 여우가 따로 없다. 아주 오늘 우리 집에 작정하고 왔네 왔어. 어디 간호사 주제에 감히 우리 의사들을 넘봐. 넌 염치도 없니?
순식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머리끄덩이를 잡고 마구 흔들었어요. 전 태어나 난생 처음 겪는 상황에 너무 당황해서 어머니의 손에 끌려다녔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점잖게 얘기하고 보내주려고 했는데 이게 아주 보통이 아니네. 나는 죽었다 깨나도 너 같은 며느리 볼 생각 없으니까 입 닥치고 저리 꺼져. 내 아들 옆에서 떨어지라고. 너무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너무 당황했어요. 역시나 놀란 남자친구가 어머니의 허리를 잡아 밀어내지 않았다면 전 그대로 머리털이 다 뽑히고 말았을 겁니다. 그 순간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저도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전 순간 날카로워진 눈매로 어머니를 쏘아봤어요. 이런 아줌마가 어떻게 남자친구처럼 좋은 사람의 어머니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전 화가 나도 너무 나서 숨까지 벅차올라 씩씩거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결혼이고 뭐고 이 아줌마의 콧대를 꺾어버리자 싶더군요.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선을 넘으시면 앞으로 어쩌시려고 이래요? 제 말에 남자친구 어머님의 얼굴도 뜨겁게 타오르더군요. 뭐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년이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내가 너 같은 년 때문에 책임지긴 멀죠? 이때다 싶어 전 허리를 곧게 펴고 남자친구 어머님을 똑바로 마주하고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꾹 참고 있던 말을 뱉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머님 부담스러우실까봐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려야겠네요. 제가 간호사기는 한데 우리 병원 병원장이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남자친구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끝내 제가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의사셨어요. 심지어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병원 병원장이세요. 병원장 딸이 같은 병원 간호사라고 하면 병원 직원들이 다들 불편해할 게 뻔하니 저와 아버진 둘 다 비밀로 하고 병원에 다녔습니다. 더군다나 남자친구도 같은 병원 의사이다 보니 혹시나 불편해할까 싶어 얘기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병원에 다니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병원장 딸이라는 사실만은 얘기하지 않으려고 혼자 힘으로 악착같이 버텼어요. 아버지 백으로 편하게 일한다는 얘기만은 절대 듣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데 저도 엄한 사람한테 머리끄덩이를 한번 잡히고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이런 몰상식한 아줌마에겐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죠.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병원장님이 자기 아버님이라고? 자기한테까지 얘기 못해서 미안해. 아버지가 은퇴하실 때까지 비밀로 하자고 하셔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사실이야. 남자친구에겐 아버지께서 내년이면 임기가 끝나실 예정이라 그때 돼서 이야기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이 얘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화가 났거든요. 반면 남자친구는 지금 현 상황이 혼란스러운지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어이없는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저희 아버지가 병원장이라고 얘기한 직후 남자친구 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저에게 그 말이 사실이냐고 확인하시더니만 순식간에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바로 조금 전 움켜졌던 제 머리를 급하게 쓰다듬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너무 흥분해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머, 얘 좀 봐.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안 하고 숨기고 있었어? 너 보기보다 애가 참 겸손하고 괜찮구나. 내가 오해했다, 얘. 우리 별거 아닌 일로 괜히 서로 감정 상하지 말고 앉아서 차근차근 다시 얘기해보자. 제 손까지 지그시 잡으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등을 토닥여주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등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모습에 미간을 찌푸린 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곤 남자친구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창피하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유정이 간호사라고 무시하시고 머리까지 잡으시더니만 아버님이 병원장이란 소리 듣자마자 태도가 바뀌시는 거예요? 어머, 아들, 내가 언제 네 여자친구를 무시했다고 그래? 간호사 너무 좋지. 의사 남편이랑 간호사 아내 나중에 개업하면 같이 일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치, 유정아? 아참, 아버님은 은퇴하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니? 따로 병원 개업하실 생각은 없고?
이런 말 제 입으로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살다 살다 이런 분 처음 봤어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봤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양호한 거였어요. 명색이 명문대 약대를 나와 약국까지 운영하신다는 분이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 저에게 하신 행동은 까마득하게 잊으신 건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희 아버지의 안부까지 물으시고 병원장 자리에서 은퇴하시면 어떻게 하실지까지 물으시더라고요. 전 진심으로 너무 당황해서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내가 첫 만남에 왜 이런 질문까지 하냐면 사실 내가 지금 운영하는 약국 건물이 원래는 전체가 다 병원 건물이거든. 근데 이번에 건물주가 병원을 팔아버린다고 해서 나도 나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상황인데 너희 결혼하면 사돈께서 우리 건물을 좀 사면 어떨까 싶네. 그 건물에 우리 아들 병원도 좀 개업하고. 기가 찬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전 정말 조금 전 제 머리끄덩이를 잡았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맞나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바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적대감이란 적대감을 다 표현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돌변해서 우리의 미래까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 이름이 유정이라고 했나? 나 지금 자세히 보니까 얼굴에서 빛이 난다 얘. 역시 있는 집 애들은 이것저것 치장 안 해도 귀티가 잘잘 흐르네. 태어나서 이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와 제 얼굴까지 어루만지더니 저더러 있는 집 자식인 게 티가 난다네요. 그 표정이 얼마나 괴상하고 웃긴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튀어나왔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배가 다 아프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전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혼란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저 지금까지 어머니 아들로 살면서 많이 힘들어도 꾹 참으며 버텼어요. 제가 의대 가고 의사가 되면 어머니도 변하실 거라고 기대하면서요. 그래서 오늘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네요. 얘가 또 왜 이래? 아까 내가 실수 좀 한 거 가지고 그러는 거야? 준우야, 엄마도 늙었어. 늙으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젊은 애가 예민하게 굴어? 시어머님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천연덕스럽게 웃었어요. 어머님 도무지 부끄러움이라는 걸 모르세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유정이 아버지 얘기까지를 하시면서 건물을 사내 만에 하실 수가 있어요. 전 도저히 어머니 아들로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네요. 저 당분간 나가서 지낼 테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남자친구의 어머닌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러냐고 끝까지 당신의 잘못을 모르셨어요. 오히려 남자친구에게 예민하다고 구박하셨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소리를 지르며 울먹이더니 결국은 저를 데리고 집을 나와버렸죠. 우리 어머니지만 정말 말이 안 통해. 자기 다친 데는 없어? 나도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나오실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나 같아도 절대 나 같은 남자랑 결혼하기 싫을 것 같아. 남자친구는 절 집으로 데려다주는 길에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시무룩해져서 저에게 사과부터 했어요. 전 오히려 그런 남자친구가 걱정돼서 어디서 지내려고 그러냐고 물었죠. 남자친구는 당분간 병원 숙소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집엔 죽어도 들어가기 싫다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전 한참을 뒤척이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너무 고민이 많아서요. 속이 답답해서 거실에 혼자 앉아 멍하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발견한 아버지께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죠. 남자친구네 집에 갔다 온다고 하더니만 왜 이렇게 시무룩해 있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버지의 자상한 음성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제가 울어버리니 아버지도 당황하셔서 급하게 제 곁으로 다가와 앉으셨어요. 전 너무 속이 답답한 나머지 그날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모두 다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제 얘기에 아버지는 한숨을 크게 쉬셨죠. 오준우 선생 어머니가 네 머리끄덩이를 잡았다고? 아이고 세상에, 그런 몰상식한 옆엔 내가 다 있어. 아버지는 얘기를 들으시고 너무 속상해하셨어요. 제가 남자친구네 집에 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았으니 당연했죠. 뭘 고민해? 당연히 그런 말도 안 되는 집구석엔 시집가면 안 되지. 내가 병원장이라는 소리에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사람이 달라지는 거면 안 봐도 뻔하다.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시어머니 자리가 그 모양이면 안 하는 게 맞아. 나도 이 결혼 반대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 아버지도 내가 오준우 선생이랑 사귄다고 했을 땐 사람 괜찮아 보인다고 잘 만나보라고 했었잖아. 그거야 사람만 봤을 때의 얘기지. 아무리 사람이 괜찮으면 뭐래. 집안이 똥통인데. 괜히 시간 끌지 말고 아버지 말 들어. 제 생각이 짧았어요. 저도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서 어렵게 아버지에게 말씀드린 건데 아버지마저 저와 남자친구 사이를 반대하셨죠. 나이도 있는데 결혼할 상대가 아니면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고요. 저도 아버지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어머니고 남자친구는 남자친구잖아요. 그런 꼴을 당하고도 전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자주 연락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되자 더 쓸쓸하고 보고 싶었어요. 확실히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남자친구와도 어딘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남자친구도 저에게 전처럼 대하기 어려운지 연락을 하고 있지만 그전처럼 데이트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정말 이대로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인생에서 다시금 또 지금의 남자친구처럼 좋은 사람은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인생 선배님들께서 제발 도와주세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사랑하더라도 시어머니 자리가 저런 분이면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감수하고라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선배님들의 의견과 조언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저의 긴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에겐 언제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